새벽 4시. 아들이 깊이 잠든 시간, 저는 30년을 살았던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보따리 하나. 평생을 살았던 집인데 가져갈 게 이것밖에 없더군요. 저기 저 거실에서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뗐습니다. 저 식탁에서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습니다. 저 문 앞에서 대학 합격증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30년의 기억이 이 집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데 이제 저는 떠나야 합니다. 왜냐고요? 며칠 전 저는 아들의 입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들이 잠든 사이 소리 없이 저는 30년을 살았던 그 집을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내 짐이 되어서. 도대체 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어머니의 30년 희생, 그리고 1년 후 찾아온 놀라운 반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눈물 흘리시고 동시에 가슴이 뻥 뚫리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본 그 거실에서 1년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서며 현관에서부터 환하게 웃던 그날,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다 말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뛰어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와 다른 아들의 표정,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싶었는데 과연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35이 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하던 아들이었는데 6개월 전부터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부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손을 꼭 잡으며 그래, 우리 아들 이제 장가 가는구나 하고 울먹이자 아들도 멋쩍은 듯 웃으며 엄마 울지 마세요. 다음 주에 여자친구 데리고 올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 방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지난 30년을 되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26에 결혼해서 이듬해 낳은 아들, 그 아이 하나만 보고 달려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5살 때 사업 빚을 남기고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저는 공장 다니며 식당 설거지까지 해가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져도 아들 앞에서만큼은 웃으려 애썼고 아들이 먹고 싶다는 건 어떻게든 사주려 했으며 대학 등록금은 제 적금을 모두 깨서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간다니 제 인생의 목표를 드디어 이룬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주 며느리가 될 아이를 만난다는 생각에 저는 일주일 내내 들떠서 지냈고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또 청소했으며 시장에 가서 좋은 과일도 사고 고기도 샀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낡은 그릇들이 창피해서 새 그릇도 몇 개 장만했고 거실 커튼도 새 것으로 바꿨으며 제가 입을 옷도 하나 샀는데 10년 만에 처음 사보는 새 옷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고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옆에 서 있던 그 여성, 예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던 그 여성은
정말 예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하자 예진 씨는 밝게 웃으며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제가 준비한 과일과 음식들을 보며 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죄송해요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식사 내내 예진 씨는 제 말에 잘 맞장구를 쳐줬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줬으며 어머님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하고 칭찬까지 해줘서 저는 그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진 씨가 화장실 간 사이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어때요? 괜찮죠?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어머 정말 좋은 애네. 너 복 받았다 하고 대답했고 아들은 안도한 듯 웃으며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을 배웅하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한참을 행복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곧 이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손주도 생기고 제가 그 아이를 돌보며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꿈 같은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양가 부모님끼리 만나는 자리가 있대요. 예진이네 부모님이 저녁 식사하자고 하시는데 괜찮으시죠?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고 그날부터 또 일주일을 긴장하며 보냈습니다. 처갓집 부모님을 만난다는 게 떨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입고 갈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어 보며 거울 앞에 서 있었고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손질했으며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고 또 씻었습니다. 드디어 약속 날이 왔고 아들과 함께 예진 씨 부모님이 예약했다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기에 어디에 앉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아들만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예진 씨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저희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진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하며 악수를 청하시는데 그분들의 깔끔한 옷차림과 세련된 분위기에 저는 제 낡은 옷이 부끄러워 자꾸만 옷깃을 매만지게 됐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고 예진 씨 어머니는 사돈댁 아드님이 정말 성실하고 착하다고 우리 예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예진 씨가 정말 예쁘고 착해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하고 화답했고 예진 씨 아버지도 두 사람이 잘 만났으니 우리 어른들이 잘 도와줘야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메인 요리까지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이제 결혼 날짜나 예식장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싶어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진 씨 어머니가 와인 잔을 내려놓으시며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사돈 어른, 그런데 혹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하고 대답했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예진 씨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였습니다.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포크를 든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으며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이 떨어진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이며 뭐라도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예진 씨 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진 씨 어머니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젊은 애들이 부모님까지 부양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세상이라서요.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의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하지만 예진 씨 어머니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정중히 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전체의 문제니까 미리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상대방 부모님의 노후 준비 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예진 씨도 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하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예진 씨 아버지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는 듯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각자 노후는 각자가 준비하는 게 요즘 추세니까 서로 부담 없이 지내자는 의미죠. 저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냐는 말씀이시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으며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진 씨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네, 연금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그런 게 준비되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하고 말했고 저는 그 미소가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애매하게 넘어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조금 있고 그리고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말끝을 흐리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초라하게 느껴졌고 예진 씨 가족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진 씨 어머니가 그러시구나. 그럼 자가는요? 혹시 집이라도 있으시면? 하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지금 사는 집은 월세입니다 하고 작게 대답했고 그 순간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혹시 앞으로 경제적으로 힘드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 질문은 너무나 직접적이었고 너무나 냉정했으며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그 모습이 제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예진 씨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도 이번에 두 사람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알아봤는데 요즘은 시부모님 부양 문제로 이혼하는 부부도 많고 경제적 문제로 갈등 겪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저는 그제야 이 자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양가 상견례가 아니라 제가 며느리 집안의 심사를 받는 자리였던 겁니다. 제가 아들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제가 미래의 짐이 되지는 않을지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제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예진 씨 어머니가 안도한 듯 밝게 웃으며 아이고, 역시 사돈 어른께서 이해가 빠르시네요. 그럼 우리 마음 편하게 두 사람 결혼 준비하면 되겠어요. 하고 말했고 예진 씨 아버지도 그렇죠, 그렇죠. 서로 부담 없이 지내는 게 제일이죠 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후 대화는 결혼 날짜와 예식장, 신혼집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저는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테이블 위 제 접시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으며 입가에 억지로 걸어둔 미소가 점점 굳어가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예진 씨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돈 어른, 앞으로 자주 뵐 일이 많을 텐데 잘 부탁드려요 하고 말했지만 저는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아들도 어색하게 침묵을 지켰으며 그 침묵이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들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놀라셨죠? 저도 예진이네 부모님이 그런 질문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괜찮아. 요즘 세상이 그렇다잖니 하고 짧게 대답했고 아들은 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래도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시며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내 결혼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엄마 그게 아니라 하고 말끝을 흐렸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고 제가 아들을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6살 결혼하던 해에 남편이 시작한 사업이 있었고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그 사업이 망해 3천만 원의 빚이 남았으며 남편은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모아뒀던 결혼 전 제 적금 2천만 원을 깨서 빚을 갚는데 보탰고 남은 빚은 10년에 걸쳐 제가 갚았으며 그 10년 동안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빚을 다 갚았고 그때부터 저는 아들 교육비를 모으기 시작했으며 고등학교 3년 동안은 학원비며 교재비며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대줬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첫 학기 등록금을 냈고 부족한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들을 보며 미안해하면서도 용돈이라도 보태주려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들이 취직을 하고 나서 저는 그제야 제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며 월급의 절반을 저한테 맡기기 시작했고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들 명의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뒀습니다. 그렇게 5년을 모아서 아들 명의로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생겼고 저는 그 돈으로 아들이 결혼하면 전세금이라도 보태주려 했으며 제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뤄왔던 겁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고 제가 지금 다니는 식당 주방일로 받는 월급이 150만 원 정도였으며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1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진 씨네 부모님이 물었던 노후 준비라는 게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들 아침을 차렸고 식탁에 앉은 아들에게 어제 일은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국 한 숟가락을 뜨다 말고 저를 쳐다보며 엄마,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예진이네 부모님 말씀이 좀 그렇긴 했지만 요즘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엄마도 이해해. 젊은 사람들 힘든 거 엄마가 모르는 거 아니잖니 하고 대답했고 아들은 안도한 듯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퇴근하고 와서 제게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주말에 예진 씨를 만나러 나가면서도 엄마 다녀올게요 하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급히 나갔으며 예전처럼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아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제 존재가 아들의 결혼 준비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뒤척였고 낮에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날 저녁의 장면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으며 예진 씨 어머니가 던진 그 질문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고 아들은 매일 저녁 늦게 들어왔으며 주말에는 예진 씨와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닌다며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는 제 자신을 느꼈고 아들이 집에 있을 때조차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아 말을 걸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이 예진 씨와 함께 집에 들렀을 때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점심은 먹었니? 엄마가 뭐 해줄까? 하고 물었지만 아들은 아니에요. 저희 나가서 먹을 거예요 하며 서둘러 방에서 서류 몇 장만 챙겨나갔고 예진 씨는 현관에서 저를 힐끗 보고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텅 빈 거실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으며 제가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들아, 혹시 엄마가 너한테 부담이 되니? 아들은 신발을 벗다 말고 멈칫하더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고 되물었고 저는 아니, 요즘 내가 엄마랑 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엄마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래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고 오히려 짜증 섞인 피곤함만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현관문을 닫는 소리도 평소보다 거칠었으며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는 모습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 있니?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아들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무거웠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저는 앞치마를 벗고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예진이랑 만났는데 예진이네 부모님이 계속 엄마 이야기를 하신대요. 엄마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우리 부부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결혼 전에 확실히 해두자고. 저는 숨을 참으며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예진이 어머니가 결혼 조건으로 엄마가 따로 사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대요. 신혼집에 같이 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으며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제가 간신히 물었을 때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도 편하시고 저희도.
신혼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고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새 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제가 이제 아들에게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 사실을 아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엄마가 생각해 볼게 하고 말했고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불을 끄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아들과 떨어져 산 적이 없었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아들이 결혼해도 함께 살면서 손주를 돌보고 며느리를 도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거라고 꿈꿨는데 그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고 뒤에서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가 없었으며 괜찮아. 엄마 저녁 준비 중이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과연 무엇을 잘못한 걸까? 아들을 위해 제 인생 전부를 바쳤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걸까? 노후 준비를 못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계속 있으면 아들의 결혼은 계속 삐걱거릴 것이고 예진 씨네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며 결국 아들이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부동산에 들러 저렴한 월세방을 알아봤고 은행에 가서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으며 제가 가진 전 재산이 겨우 800만 원 정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었고 그곳은 역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건물의 3층이었으며 방 크기는 지금 아들 방의 절반도 안 됐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어머니, 이렇게 좁은 데서 사실 거예요? 좀 더 알아보시죠 하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고 대답했고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들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나가서 살 집 알아봤어. 다음 달부터 그리 이사할게. 아들은 수저를 들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으며 엄마, 진짜요? 그게 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응, 엄마도 생각해봤는데 너희 신혼집에 같이 사는 건 서로한테 안 좋을 것 같더라. 엄마는 엄마대로 편하게 살고 너희는 너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맞지.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래도 너무 갑자기 하며 머뭇거렸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안도의 빛을 받고 그게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괜찮아. 엄마 나이에 새로운 시작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니까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 하고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3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버릴지 고민했으며 아들 어릴 적 사진들을 보다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2주 후 이사 날이 다가왔고 저는 아들 몰래 조금씩 짐을 싸서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들은 그 기간 내내 결혼 준비로 바빴고 제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져도 별로 눈치채지 못했으며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서러웠습니다.
이사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집 거실에 앉아 사방을 둘러봤고 저기 저 벽에 아들 초등학교 상장을 붙여뒀던 것, 저 창가에서 아들이 숙제하는 걸 지켜보던 것, 저 식탁에서 매일 아침을 함께 먹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의 기억이 이 집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고 내일이면 저는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했으며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아들은 회사에 출근했고 저는 혼자 남은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들 어릴 적 사진 몇 장이 전부였고 나머지 살림살이들은 모두 아들에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볼 때 저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노후 준비를 못해서, 엄마가 내 짐이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하고 중얼거렸고 눈물을 닦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그 문패를 봤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잡아야 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원했던 새 출발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외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았고 제 손에 쥐어진 휴대폰을 보며 아들에게 엄마 잘 이사했어. 걱정하지 마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한참 뒤에야 왔고 네, 엄마. 몸 조심하세요 라는 짧은 문장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좁은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그 좁은 방에 적응하지 못한 채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아들 방문을 두드리러 가려다가 벽만 마주하고 멈춰 섰고 저녁에 퇴근하면 습관적으로 두 사람 분량의 반찬을 만들다가 혼자라는 걸 깨닫고 허탈해졌으며 밤에는 너무 조용해서 귀가 멍멍할 정도였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이사 다음 날 엄마 집은 괜찮으세요? 라는 문자 한 통이 왔고 저는 응, 다 좋아. 너는 결혼 준비 잘하고 있니? 라고 답장했지만 그 후로는 서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와르르 쏟아졌고 무릎을 찌운 채 주저앉았는데 마침 뒤에서 올라오던 누군가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고 그분은 제 장바구니에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이고 무릎에 피가 나네요 하고 걱정스러운 표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찡그렸고 그분은 아니에요. 제가 같은 건물에 사는데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상처부터 소독하고 가세요 하며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분의 집은 저와 같은 층 맨 끝방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 방보다 조금 더 넓은 원룸이었지만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의자에 앉히고는 구급상자를 꺼내 제 무릎을 소독해주며 어머니, 이 동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최근에 이사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일주일 전에 왔어요. 303호에 삽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분은 아, 거기. 저는 307호 사는 김순자예요. 반갑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박영희입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인사했고 순자 씨는 뭐료,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하며
소독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상처를 다 치료하고 나서 순자 씨가 차 한잔하고 가시라며 보리차를 따라주었고 저는 사양하다가 결국 앉아서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순자 씨는 혹시 혼자 사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아들이 결혼 준비 중이라 따로 나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러시구나. 저도 비슷해요. 딸이 시집가고 나서 혼자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이 사람과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딸이랑 같이 살았는데 사위가 싫어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눈치가 보여서 제가 먼저 나왔어요. 딸은 미안해하면서도 안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가슴이 뭉클했고 저도 비슷한 처지예요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많이 힘드시죠? 저도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서러워서 매일 울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혼자 있으니 눈치 볼 일도 없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라고 말했지만 그분의 눈빛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외로움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서로 집을 오가며 저녁을 함께 먹거나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순자 씨는 제가 일하는 식당 근처에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가끔 퇴근 시간이 맞으면 함께 집까지 걸어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겪고 있는 일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요즘 시대에 자식 결혼하면서 부모가 따로 나오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고 저는 여보세요 아들아라고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예식장 계약하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예진이네 부모님도 오신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 갈게라고 대답했고 통화를 끝낸 후 순자 씨가 아드님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식장 계약한다고 라고 말했고 순자 씨는 그래도 부르시네요. 우리 딸은 그런 자리에도 안 부르더라고요. 사돈 어른들이 불편해하실까 바래요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고 저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예식장 앞에서 아들과 예진 씨, 그리고 예진 씨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고 저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예진 씨 어머니가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네, 덕분에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식장 상담을 받는 동안 저는 거의 말이 없었고 예진 씨네 부모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며 이것저것 결정했으며 아들은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 예식장 직원이 축의금 계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고 예진 씨 어머니가 신랑 신부 각각 따로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상담이 모두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예진 씨 아버지가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으니 저녁이나 같이 하시죠라고 제안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일찍 들어가 봐야 해서요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그래도 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너희들끼리 편하게 식사해. 엄마는 피곤해서 그만 들어갈게라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저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으며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복도에서 순자 씨가 막 나오는 것과 마주쳤습니다. 순자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물었고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우리 집 들어와요. 혼자 있지 마시고라고 말했고 저는 그분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고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이며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순자 씨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예식장에서 제가 얼마나 투명인간 같았는지 아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예진 씨네 부모님이 모든 걸 주도하는 동안 저는 그저 앉아만 있었던 것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순자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는 영희 씨,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해져야 해요? 라고 말했고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 씨도 눈시울을 붉히며 저도 딸 결혼식 때 그랬어요. 사돈 어른들이 주례까지 다 정하고 저는 그냥 하객처럼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내 딸 결혼식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위로했습니다. 순자 씨는 영희 씨, 우리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숨죽이고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해요라고 말했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노후 자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잘못인가요? 우리가 자식 키우느라 우리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게 죄가 돼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뭐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영희 씨, 우리 같이 힘내봐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혼자는 힘들어도 둘이면 조금은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이 고마워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 씨는 제게 유일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었고 이 외로운 삶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었으며 저는 순자 씨가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봤으며 가끔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가 영희 씨,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무슨 소식인데요? 라고 물었고 순자 씨는 마트에서 아는 언니가 해변 지역에 집 한 채를 싸게 파는데 관심 없냐고 물어봤어요. 낡은 집이긴 한데 바다가 보이는 곳이래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집을 왜 우리한테? 라고 되물었고 순자 씨는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있어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바닷가에 작은 집 하나 사서 거기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정말이요? 하지만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고 순자 씨는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영희 씨는 얼마나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3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라고 작게 대답했고 순자 씨는 그럼 합치면 1,300만 원이네요. 그 집이 1,500만 원이래요. 200만 원만 더 모으면 되는데 라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건 너무 라고 망설였지만 순자 씨는 영희 씨, 우리 한번 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숨죽이고 살기보다는 바닷가에서 자유롭게 살면 안 돼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순자 씨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받고 사실 저도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에 그 제안이 솔깃했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바닷가 집을 알아보기로 결심한 후 저는 남은 돈을 모으기 위해 주말마다 식당에서 추가 근무를 자청했고 저녁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 하루하루가 조금은 견딜만 했고 순자 씨도 마트에서 야근 수당을 받으며 함께 돈을 모았으며 우리는 매주 만나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라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우리는 목표 금액을 채웠고 순자 씨가 알아본 그 바닷가 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로 떠나기 이틀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예식 날짜가 확정됐는데 청첩장 문구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응, 갈게라고 대답했고 토요일 오후에 아들이 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와 있었고 예진 씨도 함께였으며 두 사람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왔어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고 아들이 엄마 여기 청첩장 문구 좀 보세요라며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청첩장에는 신랑 측 부모로 아들 이름만 적혀 있었고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아, 엄마 이름은 왜 안 들어가 있니? 라고 물었고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엄마, 요즘은 이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부모 이름을 안 넣는 게 일반적이래요. 예진이네도 그게 좋겠다고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예진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이 조금 신경 쓰이신데요. 신랑 측에 어머니만 계시고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가 멍해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손에 든 커피 잔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창피하다는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아들은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예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문제예요. 요즘 청첩장은 간소하게 만드는 게 트렌드라서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너희들 좋을 대로 해. 아들이 엄마 화내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고 뒤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지하철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었으며 옆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에 제 이름조차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제가 아들에게 이제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울다가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 저 지금 좀 힘들어요. 올 수 있어요? 순자 씨는 지금 바로 갈게요라고 대답했고 10분 후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때 순자 씨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엄마 이름을 청첩장에도 못 올리게 한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제가 아들한테 짐이 된 거예요. 아버지 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게 창피한 거죠라며 자조적으로 웃었고 순자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영희 씨,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바닷가로 가요. 여기 있으면 더 상처만 받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빨리 떠나고 싶어요. 이 모든 게 싫어요라고 대답했고 우리는 그날 밤 바닷가로 떠날 준비를 구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식당 주인에게 그만둔다고 말했고 주인 아주머니는 어머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퇴직금 80만 원을 받았고 그 돈까지 합치니 바닷가 집을 사고도 조금 남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도 마트를 그만뒀고 우리는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전날 밤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내일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내일 떠날 예정이었지만 응, 어디서 볼까? 라고 물었고 아들은 엄마 집으로 갈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아들은 제 방 안을 둘러보며 엄마 짐 싸고 있어요?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응, 잠깐 시골에 좀 다녀올까 해서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으며 엄마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했어요. 청첩장 예진이네 부모님이 그러시는 바람에 라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요즘 세상이 그렇다며라고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며 엄마 이거 받으세요라고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고 저는 깜짝 놀라 이게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그동안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거 알아요.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고 이거라도 받으시고 편하게 쓰세요라고 말했고 저는 그 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쏟아부은 제 인생의 값이 이 돈봉투 하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들이 제게 주는 이 돈이 감사의 표시인지 아니면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아들에게 도로 밀어주며 아들아, 엄마는 이거 필요 없어. 너 결혼 준비하는데 쓰렴나고 말했고 아들은 엄마 그래도 라며 다시 밀어왔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서로에게 밀어주다가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알았어. 엄마가 받을게라고 말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안도한 듯 엄마 그리고 결혼식 날 꼭 오세요. 엄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했고 저는 응 그럼. 엄마가 왜 안 가겠니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들어와서 영희 씨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봉투를 보여주며 아들이 줬어요. 500만 원. 라고 말했고 순자 씨는 그래도 아드님이 마음은 있으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게 30년치 값인가 봐요. 내 인생의 값이 라고 중얼거렸고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희는 짐을 챙겨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고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며 짠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우리를 데리고 간 집은 언덕 위에 자리한 낡은 단층 집이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삐걱거리는 대문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마당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순자 씨가 영희 씨 여기 어때요? 바다가 보이잖아요 라며 환하게 웃었고 저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으며 좋아요. 여기서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 열쇠를 받았을 때 저희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짐을 풀면서 저는 서울에서의 답답하고 외로웠던 날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고 이곳에서라면 아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며 순자 씨와 함께라면 외롭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마당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소주 한 잔을 나눴고 순자 씨가 영희 씨,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네, 그럴게요 라고 대답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저희는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해변을 산책했고 낮에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저녁에는 마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서는 가끔 문자가 왔고 엄마 잘 지내세요? 같은 짧은 내용이었으며 저는 응, 엄마 잘 있어. 너도 건강해라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식까지는 2달 정도 남았고 저는 그날이 되면 서울로 올라가 조용히 식을 지켜본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들, 혹시 이 동네에 큰 리조트 들어선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저희는 고개를 저었고 이장님은 이번에 대기업에서 이 해변 일대를 개발해서 대형 리조트 단지를 만든다고 해요. 보상금도 엄청 나온다던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순자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설마 우리 집도? 라고 물었고 이장님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 위 언덕 쪽도 개발 구역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인터넷을 뒤져서 개발 계획을 확인했고 놀랍게도 저희 집이 있는 언덕 전체가 리조트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예상 보상금이 최소 15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라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저와 순자 씨는 서로를 멍하니 쳐다봤고 이게 진짜예요? 라고 물었으며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저희가 1,500만 원에 산 이 낡은 집이 1년 안에 1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영희 씨, 우리 대박 났어요. 라며 소리쳤고 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게 꿈이 아니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마당에 앉아서 새벽까지 이 믿을 수 없는 행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제 정말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건가요? 라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리조트 개발 소식이 확정된 후 한 달이 지났고 저희 집에는 개발업체에서 보낸 공식 보상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는 손이 떨렸고 순자 씨와 함께 서류를 펼쳤을 때 거기에 적힌 숫자는 18억 원이었으며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영애 씨, 우리 진짜 대박 났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순자 씨가 울먹이며 말했고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00만 원으로 산 집이 18억이 되다니 평생 이런 행운을 꿈도 꾸지 못했던 저희에게 이 일은 기적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처음으로 비싼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제 우리 뭐하고 살까요?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는 저는 딸한테 연락 안 할 거예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돈 생겼다고 연락하는 게 창피하잖아요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요. 아들한테는 말 안 할래요. 그냥 조용히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우리끼리 잘 살아요. 이제는 아무한테도 기대지 말고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요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이었습니다. 2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저는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고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엄마가 바닷가에 집 사셨다면서요? 그리고 거기 리조트 들어선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지만 아마도 제가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아들에게 자동으로 통지가 갔거나 누군가를 통해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어쨌다는 거니?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고 아들은 엄마 그럼 보상금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받으시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저는 말문이 막혔고 그건 왜 물어보니? 라고 되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니 궁금해서요. 엄마가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셨길래 걱정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라며 말을 이었지만 그 목소리에서 저는 뭔가 다른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받긴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 그리고 아들아, 엄마 이제 결혼식까지 한 달 남았잖니.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 제가 주말에 한번 내려가도 될까요? 엄마 사시는 곳도 보고 싶고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 라고 말했고 저는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그래.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와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순자 씨는 영희 씨 조심하세요. 아드님이 돈 얘기 듣고 태도가 달라진 것 같은데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고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설마 우리 아들이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이 예진 씨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두 사람은 집 주변을 둘러보며 와, 진짜 바다가 보이네요. 여기 경치 좋은데요? 라고 감탄했고 저는 그래, 좋지? 엄마 여기서 사니까 마음이 편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서 차를 마시던 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래서 보상금은 얼마나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왜 그렇게 그게 궁금하니? 라고 되물었고 아들은 아니, 그냥 엄마 노후 준비가 되셨나 싶어서요. 예전에 예진이네 부모님이 그러셨잖아요. 노후 준비 안 되어 있냐고 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진이네 부모님이 계속 그 부분을 신경 쓰시거든요. 근데 만약 엄마가 보상금을 받으신다면 그럼 노후 준비가 되신 거잖아요. 그럼 예진이네 부모님도 안심하실 것 같고 저는 아들의 말을 끊으며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니? 엄마가 돈 받는지 확인하려고? 라고 물었고 아들은 엄마 왜 그렇게 오해하세요? 저는 그냥 라며 변명했습니다. 예진 씨가 옆에서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18억 받아. 그걸로 엄마 노후 준비 충분하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아들과 예진 씨의 눈이 동그래졌으며 18억이요? 정말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엄마, 그럼 정말 대박이시네요. 축하드려요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축하가 아닌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진 씨가 어머님, 그 돈으로 뭐 하실 계획이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아직 생각 중이야. 고급 실버타운도 알아보고 여행도 다니고 라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를 배웅하고 나서 순자 씨가 영희 씨, 아드님 표정 봤어요? 뭔가 계산하는 것 같던데. 라고 말했고 저도 느꼈어요. 뭔가 이상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일주일 후 현실이 됐습니다. 아들에게서 긴 문자가 왔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엄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조심스러운데 예진이네 부모님이 신혼집 전세 자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가에서 반반씩 보태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예진이네에서 5천만 원 내시겠다는데 저희 쪽에서도 5천만 원 정도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가 보상금 받으시니까 가능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으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 안 되어 있다고 짐이 된다고 해서 제가 집을 나왔는데 이제 제가 돈이 생겼다니까 손을 벌리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다음 날 아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문자 보셨어요? 5천만 원이 부담스러우시면 3천만 원이라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며 아들아, 너 엄마한테 노후 준비 안 되어 있다고 그랬잖니? 엄마가 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짐 나온 거야.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돈 생겼다니까 손 벌리는 거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엄마도 제 결혼을 축하해 주시는 마음으로 라고 말했지만 저는 축하? 엄마 이름도 청첩장에 안 올리면서 무슨 축하를 바라니? 너희들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엄마가 창피해서 부모 이름도 못 올린다면서? 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아들은 할 말이 없는 듯 침묵했고 저는 아들아, 엄마는 이 돈으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들 말대로 노후 준비하는 거지. 엄마가 너희한테 짐 안 되려고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아들이 보낸 추가 문자들이 계속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영희 씨 괜찮아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순자 씨, 제가 3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아들한테 저는 그냥 돈줄이었던 거예요? 라며 울먹였고 순자 씨는 아니에요. 영희 씨. 영희 씨는 정말 좋은 엄마였어요. 아드님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도 제 가슴속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고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다음 주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결혼식에는 오시죠? 저는 모르겠어. 엄마가 거기 가서 뭐해? 이름도 없는 엄마가라고 냉정하게 대답했고 아들은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엄마가 안 오시면 제가 어떻게 결혼식을 하겠어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너는 엄마가 돈 안 준다고 서운한 거지. 진짜 엄마가 그리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 라고 받아쳤고 아들은 엄마는 왜 저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 저는 그냥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들아, 엄마가 내 청첩장에 이름도 없고 내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리고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결혼식에 가서 뭘 하겠니? 구석에 앉아서 하객처럼 있으라고? 라고 물었고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 생각 좀 해볼게. 연락할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에게 저 결혼식 안 갈 거예요. 가봤자 상처만 받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순자 씨는 영희 씨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드님 결혼식인데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제 인생을 버리고 아들만 키운 게 후회돼요. 그 시간에 저도 제 인생을 살았어야 했어요. 라고 말했고,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아들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제발 결혼식에 와주세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돈 이야기는 잊어주세요. 그냥 엄마로서 와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미안하다. 엄마는 못 갈 것 같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마당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아들은 결혼식장에 서 있겠지. 엄마 없이.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이름도 없는 엄마로 구석에 서 있고 싶지 않았으며 돈 때문에 저를 찾은 아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옆에 앉으며 영희 씨 괜찮아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깼고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지금쯤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긴장하고 있을까? 아니면 엄마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서운해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문을 두드리며 영희 씨 아침 먹어요라고 불렀지만 저는 괜찮아요. 좀 더 누워 있을게요라고 대답했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었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없이 망설였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들아,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 곧이어 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서운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엄마가 안 오시다니. 하객들이 다 물어봤어요. 신랑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했는지 알아요? 엄마 편찮으시다고 거짓말했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고 아들이 창피했다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예진이가 엄마 만나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다시 내려가도 될까요? 저는 바쁘니까 다음에라고 짧게 답장했고 아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났으며 아들과 저 사이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가끔 엄마 잘 지내세요? 라는 문자가 왔지만 저는 응이라고만 답장했고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상금 지급 날짜가 확정됐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한 달 후면 18억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된다는 내용이었고 저와 순자 씨는 그 서류를 보며 드디어 현실이 되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영희 씨, 우리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고 저도 네,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동네 식당에서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고 보상금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라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저는 딸한테 연락 안 할 거예요. 평생 연락 안 하고 살 거예요. 대신 바다 보이는 좋은 집 사서 거기서 편하게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저도요. 아들한테는 이제 기대 안 해요. 제가 이 돈으로 제 노후 준비 확실히 할 거예요. 펜트하우스도 사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평생 못 해본 거 다 하면서 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우리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라고 외쳤고 그날 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제가 받았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예진이가 임신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정말 축하한다. 라고 말했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어두웠습니다. 엄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진이가 지금 입덧이 심해서 일을 못하게 됐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그리고 출산 준비도 해야 하고 애기용품도 사야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며 그래서? 라고 물었고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출산 준비금으로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저는 한숨을 쉬며 아들아, 엄마가 결혼식 때 전세 자금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니? 안 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또 돈 달라고 하니? 라고 말했고 아들은 엄마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이건 엄마 손주를 위한 거잖아요. 엄마 손주라고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손주? 청첩장에 엄마 이름도 안 올린 내가 이제 와서 손주 타령하니? 라고 받아쳤고 아들은 할 말이 없는 듯 침묵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18억 받는다는 거 알고 내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 그 전에는 엄마가 짐이라고 했잖아. 노후 준비 안 된 엄마가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짐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엄마한테 돈 생겼다니까 손 벌리고 있잖아. 아들이 엄마 그게 아니라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끊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했던 게 이거잖아. 엄마가 노후 준비하는 거. 그래, 엄마 이제 노후 준비 제대로 할 거야. 이 돈으로 펜트하우스 사고 여행 다니고 고급 실버타운도 들어갈 거야. 너희한테? 미안하지만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진짜 엄마 손주한테도 한 푼 안 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 안 줄 거야. 너희들 말대로 각자 인생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잖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사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폭발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평생 저 키운다고 희생했다면서 이제 와서 손주한테도 매정하게 구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고 이기적? 내가 30년 동안 제 인생 다 버리고 너 키웠는데 내가 이기적이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러게요. 엄마가 그렇게 희생했다면서 왜 노후 준비는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짐이 됐어요? 엄마 때문에 제 결혼도 힘들어졌고 예진이네 부모님한테 얼마나 눈치 받는지 알아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고 휴대폰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으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제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내 인생 망쳤구나. 그럼 이제 엄마는 없는 셈 쳐.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엄마도 내 인생에서 사라질게. 아들이 엄마라고 불렀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순자 씨가 달려와서 영희 씨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순자 씨 아들이 엄마 때문에 인생 망했대요. 제가 아들 인생 망친 엄마래요라며 울먹였고 순자 씨는 저를 꼭 껴안으며 아니에요. 영희 씨 잘못 없어요. 영희 씨는 정말 좋은 엄마였어요.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 안았던 그 순간, 첫걸음을 뗐을 때의 기쁨, 초등학교 입학식 때 손을 잡고 걸어갔던 기억, 대학 합격증을 받고 함께 울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 엄마 역할을 했는데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고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는 한마디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고 이제 정말로 아들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으며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박영희, 이제 너는 자유야. 아무한테도 미안해하지 마. 너는 충분히 잘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돈을 모두 제 행복을 위해 쓸 것이고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결심했어. 이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너희들 말대로 노후 준비 안 된 사람은 짐이잖아. 엄마는 이제 아무한테도 짐 안 될 거야. 그리고 너도 엄마 없이 내 인생 잘 살아. 엄마가 내 인생 망쳤다며? 그럼 이제 엄마 없으니까 내 인생 잘 풀릴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아들의 번호를 차단했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으며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순자 씨가 옆에 와서 영희 씨 괜찮아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이제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영희 씨, 우리 이제 정말 우리 인생 삽시다. 아무 미련 없이라고 말했고 저는 네, 그럴게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름 후 드디어 보상금 18억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믿을 수가 없었고 순자 씨와 함께 은행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으며 영희 씨, 우리 진짜 해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이 마을에서 가장 비싼 횟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이 동네 떠나서 도시로 나가요. 바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사고 거기서 편하게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순자 씨가 말했고 저도 네, 좋아요.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 이제는 실컷 누리면서 살아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말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제 것이며 아무도 제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영희, 이제 내 인생이다. 마음껏 살아.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보상금 18억 원이 입금된 날 저는 가장 먼저 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리조트가 완공된 그 해변가 언덕 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8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 입주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월세방을 전전하며 벽지에 핀 곰팡이를 닦아내던 제 손에는 이제 차가운 걸레 대신 크리스털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들이 펜트하우스 로비까지 찾아왔습니다. 경비원의 연락을 받고 내려간 로비에서 마주한 아들은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 진짜 여기 사시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예진이랑 저 정말 힘들게 지내요. 보증금도 올려달라는데.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로비의 고급 가죽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그동안 힘들었구나. 근데 말이야, 이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너희들이 그랬잖아. 노후 준비 안 된 사람은 짐이라고.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 듣고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니? 걱정 마. 이제 엄마는 아무한테도 짐 안 될 거야. 이 돈으로 바다 보이는 이 펜트하우스에서 살 거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너한테? 미안한데 단 한 푼도 안 줘. 엄마, 그래도 제가 자식이잖아요. 아들이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짐이었잖아. 짐은 돈 안 주는 거야. 평생 남 위에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나 좋을 대로 쓸 거야. 돈 다 쓰고 죽을 테니까 유산 기대는 절대 하지 마라. 저는 그대로 등을 돌려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망연자실해 주저앉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기이할 정도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2년 후 제 펜트하우스 거실에서는 오늘 순자 씨와 친구들을 초대해 와인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180도로 펼쳐진 오션뷰를 보며 친구들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영희 언니 진짜 인생 제대로 사네. 명품 가방에 비즈니스석 타고 유럽까지 다녀오고. 부러워 죽겠어. 저는 화사한 실크 원피스 자락을 정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내 인생 같아. 예전엔 버스비 몇백 원도 아까워 벌벌 떨었는데 이제야 내가 여자로 사는 것 같네. 그 시각 도시 반대편 낡은 빌라촌. 좁은 월세방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기저귀값 고지서를 보며 예진 씨가 아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엄마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해봐요. 그 돈이 얼마인데.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합니다. 안 받아. 번호도 바꾸셨고 집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하셔. 그때 TV 뉴스에서 해변 펜트하우스 입주민 인터뷰가 흘러나옵니다. 화면 속에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테라스에 서 있는 제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사시니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으로 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TV를 보던 아들과 예진 씨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애가 나한테 짐이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로 내 존재가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내가 짐이었던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효심이 없었던 거라는 걸. 30년 동안 그 아이를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나 박영희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돈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쓰고 죽을 겁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됐네요. 저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붉게 물든 석양이 바다 너머로 떨어지는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찬란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꽃은 저도 향기는 남는다. 어느덧 펜트하우스의 거실 창가에 놓인 난초에 세 번째 꽃이 피었습니다. 30년 넘게 아들만 바라보며 시들어가던 제 손길이 이제는 오로지 저를 위한 생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아들에게서는 몇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차단된 번호 대신 인편으로 혹은 우편함에 조용히 두고 간 편지들이었죠. 한때는 그 봉투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았겠지만 이제는 안경을 고쳐 쓰고 덤덤히 읽어 내려갈 만큼 제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비가 오네요.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운 날입니다. 예진이랑은 결국 헤어졌어요. 혼자 좁은 방에 앉아 라면을 끓이다 보니 엄마는 어떻게 그 긴 세월을 혼자서 저를 먹이고 입히셨을까? 이제야 눈물이 납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엄마를 이용했던 거였어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염치 없어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건강만 하세요.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가 반찬이라도 해 먹였겠지만 저는 대신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순자 씨와 함께 시니어 모델 학교에 수료식이 있는 날이거든요.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의 초라한 얼굴이 아닙니다. 눈가의 주름은 제가 살아온 훈장이 되었고 꼿꼿하게 편 허리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을 제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화려한 스포츠카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보상금 중 일부로 나를 위해 선물한 차입니다. 운전석에 앉아 엔진을 걸 때의 그 떨림, 그것은 제가 제 인생의 핸들을 직접 쥐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해변 도로를 달리는 차창 너머로 제가 한때 살았던 그 낡은 마을의 흔적은 이제 대형 리조트의 화려함 속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아픔도 그 건물들처럼 이제는 새롭게 재건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들 하지요. 저는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부모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모의 희생은 결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야말로 제가 평생 쏟아부은 사랑에 대한 가장 정당한 보상입니다. 수료식 무대 위 화려한 조명 아래 제가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칩니다. 저는 객석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아들이 아니라 30년 전 공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울던 젊은 날의 영희를 향해 웃어주었습니다. 영희야, 고생 많았다. 이제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보렴. 무대 끝에서 샴페인을 든 순자 씨가 윙크를 보냅니다. 저는 당당하게 워킹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전성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니까요. 이 드라마는 평생을 참으며 살아온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바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별입니다.